한류 드라마를 베껴서 중국 청년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중국 라이브 방송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무대와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문화의 노골적인 표절과 청년 세대에 대한 냉혹한 착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단면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체제가 가진 모순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을 휘몰아친 라이브 방송 트렌드가 있었어요. 바로 도인 콘셉트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방송 진행자들이 마치 재벌 2세처럼 행동하면서 시청자들을 하인 취급하는 거예요. 앉으라, 일어서라, 무릎 꿇어라 같은 명령조 말투를 쓰면서 구독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인기를 끈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 별풍이라는 후원금을 쏟아붓고, 방송 진행자는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더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콘셉트의 기원이에요. 중국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건 명백하게 한류 드라마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재벌 2세 캐릭터 있잖아요? 차갑고 오만하지만 어딘가 매력적인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 말이에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다가도 특정 순간에는 달콤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설정이죠. 중국 시청자들이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장면에 열광했고 누군가가 이걸 상업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잘생긴 남성 방송 진행자 한 명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거만한 태도로 시청자들을 대하는 거였죠. 별풍을 쏘면 그 대가로 이름을 불러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좀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다 돈 주고 사는 환상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이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거예요. 후발주자들은 별풍을 받지 않고도 댓글만 달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진입 장벽을 낮춰서 시청자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었죠. 그러다 보니 방송 진행자들은 몇 시간씩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댓글에 일일이 반응해야 했고, 이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소모전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카메라 앞에 앉아서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시청자를 상대로 몇 시간씩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리액션을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시도합니다. 혼자 하던 방송을 아이돌 그룹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무대에 서서 각자의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죠. 남성 그룹도 있고 여성 그룹도 생겨났는데 특히 여성 그룹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남자들이 저런 콘셉트를 하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데 여성들이 하니까 묘한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한국어 몇 마디 배우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한국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시장을 노린 거죠. 실제로 이 전략은 대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대만 시청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별풍을 쏟아부었거든요. 중국 방송 진행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같은 중화권이니까 언어 장벽도 거의 없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소통이 쉬웠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고 해요. 대만 시청자들이 열심히 별풍을 쏘고 중국 방송 진행자들은 신나서 이름을 불러주고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대만 네티즌들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슬쩍 끼워 넣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들을 골라서 말이죠. 그중 대표적인 게 현직 대만 총통인 라이칭더의 이름이었어요. 대만 시청자들은 별풍을 쏘면서 라이칭더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정치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순진한 중국 방송 진행자들은 그냥 돈 받은 대로 따라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중국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라이칭더는 중국 정부가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대만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정치인이니까요. 근데 어린 방송 진행자들은 그런 정치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별풍 준 대가로 이름을 불러준 거죠. 한 명의 방송 진행자가 뒤늦게 눈치를 챘어요. 표정이 굳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생방송으로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이름이 나갔고 녹화본도 여기저기 퍼져나간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그 방송은 즉시 중단됐고 채널 자체가 삭제됐어요. 중국 당국이 개입한 거죠. 물론 그 방송 진행자들은 나중에 새 채널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예전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청나게 조심스러워졌죠. 하지만 대만 네티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채널을 찾아가서 시진핑 주석의 별명인 핑핑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시진핑을 곰돌이 푸와 비교하는 건 중국에서 절대 금기 중의 금기예요. 인터넷 검열로 완전히 차단된 주제죠. 근데 순진한 방송 진행자들은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한 겁니다. 별풍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게 자기들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중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예요. 인터넷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 정치 교육도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정작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자국의 최고 지도자를 비하하는 표현조차 모를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청년들이 자기 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하다는 게 말이죠. 그럼 실제로 이 방송 진행자들은 얼마나 벌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만큼 수익도 대단할까요? 업계 중간 정도 수준의 소속사에 속한 에이스급 방송 진행자의 경우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중국의 평균 임금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상위권 소속사의 경우예요. 단 한 번의 피케 대결이라는 이벤트성 방송에서 매출이 19억 원을 넘긴 경우도 있고 개인 방송 진행자가 한 번 방송으로 1억 9천만 원을 번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업계 최고 스타급인 슌슌이라는 방송 진행자는 한 번의 방송에서 6억 7천만 원어치의 별풍을 받았다고 하네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일단 궤도에만 안착하면 연 수입 2억 원은 기본이고 월 수입 2억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물론 이건 최상위권 이야기지만 그래도 중하위권만 되어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훨씬 많이 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런 소식을 듣는 중국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만 봐도 엄청나게 높거든요. 게다가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월급이 고작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에요. 명문대를 나와도 이 정도밖에 못 받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카메라 앞에서 춤이나 추고 이름이나 불러주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 업계로 뛰어들고 있어요. 소속사들도 적극적으로 신인을 모집하죠. 기본급만 160만 원을 준다고 광고하면서요. 이게 일반 회사의 초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줄을 서서 지원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기회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계약서예요. 소속사들은 높은 기본급을 미끼로 청년들을 끌어들인 다음 계약서에 엄청난 위약금 조항을 넣어놔요. 한 번 계약하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묶이는데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면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거죠. 기본급 160만 원 받자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2억 원,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업계에서 일했던 한 여성이 폭로를 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라이브 방송을 해야 하고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깎여요. 아프거나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게 다 위약 사항이 되거든요. 더 끔찍한 건 정신적 압박이에요. 시청자들의 온갖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이름 불러주고 춤춰주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라든가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거절하면 시청자가 줄어들고 수익이 떨어지고 그러면 소속사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직 방송 진행자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돈이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대가가 크다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소모되는 일이고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경고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이 모든 현상의 뿌리가 결국 한류라는 거예요. 중국이 자국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한국 드라마의 설정을 베껴서 상업화한 거거든요. 그것도 가장 천박한 방식으로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재벌 2세라는 캐릭터가 스토리 전개를 위한 하나의 장치였잖아요. 그걸 중국에서는 돈을 뜯어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의성이 없는 건지 아세요? 한류의 형식만 베끼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메시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한 거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재벌 2세가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인간관계의 섬세함, 감정선의 깊이, 사회적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은 그런 본질은 다 빼버리고 겉모습만 따라한 거예요. 더 웃긴 건 이렇게 한류를 표절해놓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콘텐츠 형식이라고 주장하죠.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재벌 2세 콘셉트, 한국어 사용, 이 모든 게 한류에서 나온 거라는 거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화적 표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청년 착취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한류라는 남의 나라 문화를 베껴서 자국 청년들을 현혹시키고 노예 계약을 맺게 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착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산업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차라리 이런 라이브 방송업계라도 있어서 청년들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사회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설령 그게 착취적인 구조라 할지라도요. 이게 바로 중국 체제의 한계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참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하거든요. 한류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이에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문화적으로 장악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그게 결국 청년 착취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게 안타깝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한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자국 문화를 육성하려고 해도 결국 한국 문화를 베끼는 것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창의성에서 완전히 밀리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모방하고 그걸 상업화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문화적 파워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영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의 모든 산업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선진국의 기술과 콘텐츠를 베끼고 그걸 대량 생산해서 저가로 파는 거죠. 혁신은 없고 모방만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경제의 본질이에요. 물론 중국이 경제 규모로는 세계 2위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실력인가요? 아니잖아요. 단순히 인구가 많고 값싼 노동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정작 문화적 소프트 파워나 기술적 혁신에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죠. 이번 라이브 방송 사례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지만 문화적으로는 14억 중국을 압도하고 있어요. 우리 드라마 하나가 중국 전체 라이브 방송 업계의 기반이 될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든 콘텐츠 하나로 그들의 거대한 산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패턴은 계속될 거예요. 중국은 계속 한류를 베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요. 문화라는 건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꽃 피울 수 있는데 중국처럼 모든 게 통제되는 사회에서는 진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번 대만 네티즌들의 트롤링도 그걸 잘 보여줘요. 중국이 아무리 인터넷을 통제하고 정보를 차단해도 결국 구멍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진실이 새어나가는 거죠. 라이브 방송 진행자들이 자국 정치인의 이름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다는 게 역설적으로 중국 체제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 콘텐츠의 힘은 단순히 재미있다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자유, 창의성, 인간성 같은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베끼려고 해도 이런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 따라 할 수 없어요. 형식만 베낄 수 있을 뿐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의 문화적 우위를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 하나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뒤흔들고 그들의 산업 구조까지 바꿔놓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중국 청년들이 한류 콘텐츠를 모방한 라이브 방송으로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착취당하는 현실. 이게 바로 중국이 처한 딜레마예요. 한류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으면서 한류를 인정하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앞으로도 중국은 계속 한류를 베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체적인 창의성이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중국이 알아서 따라오겠죠. 그게 한류의 힘이고 우리 문화 산업의 경쟁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중국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앞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160만 원 기본급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뒤에 숨은 함정을 생각해야 해요. 위약금 폭탄을 맞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한류를 베끼는 것보다는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현재 중국 체제에서는 그게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진짜 창의성을 키워야 해요. 남의 것 베끼는 데만 익숙해지면 영원히 이류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창의성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도 문화적으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이건 자만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번 라이브 방송 사례가 그걸 명확하게 증명하잖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